저는 결혼 6년 차였어요. 직장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아내와의 사이도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였죠. 뭐 부부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일하느라 바쁘고 어쩌다 한번 말다툼하고 주말엔 쉬기 바쁜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움직이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답답해했죠. 그래서인지 몇 달 전부터 요양병원에 봉사활동 다니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을 돕겠다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 오히려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집과 회사만 오가는 제 모습보다 아내는 뭔가 더 의미 있게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갔어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2시쯤 돌아오더라고요. 그땐 이상한 점은 하나도 못 느꼈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봉사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일주일에 2번으로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거의 매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엔 돌아오면 피곤해도 웃었어요. 오늘 어떤 어르신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그 따뜻한 손 때문에 눈물 날 뻔했어.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만 붙잡고 표정은 멍하니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 어르신 중에 안 좋으신 분 계셔? 제가 물어도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그냥 힘들어. 말 걸지 마 그때부터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주말이 다가오면 저는 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봉사 다녀오는 아내를 바라보는 제 눈빛도 이전과는 달라졌고 그녀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토요일 아내는 집을 나가면서 보통 입던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진청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라우스 제가 선물해준 옷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가격대도 꽤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그 옷은 주말 오전 요양병원에 갈 옷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봉사 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제가 웃으며 물었지만 아내는 당황한 듯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오늘은 외부 강사분이 온다고 해서 좀 깔끔하게 입으래. 그날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말로 설명하긴 어려워요. 의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냥 남편으로서의 감일지 하지만 그날 저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찝찝함 속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말 따라가 보기로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일 끝나고 곧장 차 안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저장 공간 정리도 했고 아내가 토요일마다 주차하던 구간도 체크했어요. 말 그대로 작정하고 추적을 준비한 거였죠. 토요일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났고 커피 한 잔 마신 후 옷을 갈아입고 화장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봉사를 간다기보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은 사람 같았어요. 차 조심해. 오늘 길 많이 막힐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살짝 웃더라고요. 그 미소가 너무 얄밉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나가고 10분 뒤 저도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혹시나 따라가는 걸 들킬까봐 제가 탄 차는 친구한테 빌린 거였고 번호판도 다르니까 눈치채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저는 살짝 떨어진 커피숍 주차장에 차를 대고 쌍안경을 꺼냈어요.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지만 그땐 정말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낯익은 차량 하나가 요양병원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그 차에서 아내가 내렸고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덩치가 크고 말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따라 내리더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와 나란히 걸었고 요양병원 후문 쪽으로 둘이 사라졌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둘의 거리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팔이 닿을 듯 말 듯 걸을 때 발걸음 맞춰가는 속도, 무심하게 허리춤을 스치는 그 남자의 손짓,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블랙박스 어플을 켜고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30분 후에 벌어졌습니다. 요양병원 옆 건물 비워진 오피스텔 2층 그곳에 불이 켜졌고 블라인드 틈 사이로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있는 게 보였어요. 거긴 봉사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비어있는 모델하우스 사무실 같은 구조였고 거기서 둘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본 건지 그땐 감정이랑 판단이 따로 놀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둘은 나란히 나왔고 다시 아내의 차에 타더니 그 남자를 요양병원 반대편 정류장 근처에 내려줬어요. 그 순간 그 남자는 아내 창문 쪽으로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라고요. 거기서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봉사가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돌아왔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를 꺼내더니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은 어땠어? 제가 물었더니 오늘은 어르신 상태 안 좋으셔서 많이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쏟아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삼켰어요. 그녀가 저를 속이고 있는 게 이제는 분명해졌고 그걸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함께 있는지 그 이유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치도록 궁금했어요. 그 남자는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연으로 아내와 저토록 자연스럽게 엮인 건지 머릿속에선 온갖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옛 연인인가, 회사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요양병원에서 만난 인연인가. 근데 그것치곤 그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설명이 안 되는 호흡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던 중 저는 우연히 아내의 지갑에서 요양병원 출입카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뒷면에 적힌 담당자 이름난 작게 쓰인 글씨 하나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김영수 팀장. 저는 당장 포털 사이트에 병원 이름과 함께 김영수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지원 행정팀장으로 김영수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얼굴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 남자였어요. 그날 아내와 함께 나왔던 바로 그 사람. 그 남자의 양력을 보니 이전에는 수도권 유명 병원에서 근무했고 최근에 이 지역으로 발령을 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병원 업무에만 전념 중이라는 사실도 그의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 기러기 아빠였던 거예요. 아내와 친해질 구실은 충분했죠. 이혼남도 아니고 유부남도 아닌 떨어져 있는 남편, 서로 불쌍한 처지라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직접적으로 캐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행동했어요. 그래야 의심을 안 할 테니까요. 그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김영수라는 남자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 주변 주차장 블랙박스 업체에 문의하고 그 병원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임대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더 나왔어요. 아내 명의로 그 오피스텔 건물 근처 편의점의 멤버십 사용 내역이 자주 찍혀 있었던 거예요. 치약, 물티슈, 간편식, 컵라면, 그런 소소한 물건들. 하지만 그 시간대가 전부 토요일 오후 3시 전후였고 장소도 병원과 오피스텔 사이에 있는 딱 하나의 편의점. 그날 쓴 영수증 내역도 카드사 어플에서 확인했을 때 전부 같은 물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쯤 되면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그 기러기 아빠라는 사람과 매주 같은 루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만나고 근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중간엔 편의점에서 간단히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매주 그 시간에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증거를 모으는 데에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봉사 끝나고는 뭐 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 바로 집 오지. 왜?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시금 확인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요. 진실을 알고 난 이후 모든 행동이 달리 보였어요. 밥을 먹는 모습도 TV를 보는 얼굴도 제가 건넨 얘기에 대답하는 톤도 그 안에 있는 거짓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결정적인 장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까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저도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할 차례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평소보다 더 웃으면서 아내를 대했어요. 말 한마디에도 맞장구를 치고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봉사 안 갔네? 하며 일부러 관심 없는 척 웃어 보였어요. 아내는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구는 걸 의심하긴커녕 오히려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녀는 전혀 눈치 못 챘고 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조용히 덫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휴대폰 백업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아내는 본인 폰을 제 계정에 연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복원해서 사진 백업과 통화 기록, 메신저, 캐시 파일, 위치 정보까지 모조리 수집했어요. 거기엔 충분히 법적인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찍힌 아내의 셀카, 그 옆에 어깨만 보이는 낯선 남자의 모습, 그 날짜와 시간은 제가 따라갔던 그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메신저 어플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오늘도 그 방에서 만날 거야? 응, 그쪽은?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너무 좋다. 내일 또 보고 싶다. 대화명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 전후로 오간 위치 정보, 그날 요양병원과 오피스텔 중간 지점의 좌표, 그게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대로 바로 들이닥쳐서 소리 지르고 감정만 분출하고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이 모든 진실을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영수, 기러기 아빠,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던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 얽힌 진실, 그 둘이 아직도 주말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곧 제가 덫을 놓을 기회가 반복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며칠간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내가 병원에 가는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미리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평소처럼 조용히 뒤를 밟았어요. 요양병원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남자 김영수를 또다시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병원 옆 건물 2층 평소와 같은 오피스텔 건물로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블루투스 리모트 캠을 사용했어요. 창문 밖에서 블라인드 사이 틈으로 카메라 렌즈를 고정했고 그들이 방 안에서 나눈 행동을 고스란히 촬영했어요. 영상은 길지 않았지만 둘만 있는 실내 공간, 거기에서 앉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그들의 얼굴, 그 장면만으로도 이미 불륜 정황 증거로는 충분했어요. 저는 영상과 메시지, 위치 기록,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모두 하나의 USB에 정리했어요. 다음은 김영수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SNS에서 꽤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남편이 한국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말과 함께 USB에 담은 영상을 일부만 전송했어요. 몇 분 후 읽음 표시가 떴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어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실을 차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무슨 행동을 반복했고 어떤 장면들이 남아있는지 그녀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어요. 여전히 가벼운 표정으로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렇게 말하면서 소파에 기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람도 모든 걸 알게 될 시간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 없이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꼭 봐. 그 말만 남기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서도 가슴이 뛰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엔 USB가 꽂힌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된 흔적이 있었고 화면에는 정지된 채 김영수와 아내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멈춰 있었어요.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없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 대신 한숨을 내쉬었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변명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내가 다 모를 거라 생각했지. 주말마다 봉사 간다는 그 거짓말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믿었는지 알아? 아내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김영수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증거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내는 말없이 짐을 챙겼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비겁해 보였어요. 이혼은 조용히 정리됐고 아내와는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가끔 그 병원 앞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괜히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젠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순간의 외로움을 이유로 끝없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걸요. 그 거짓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칼날이 된다는 걸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속지 않을 겁니다. 어떤 따뜻한 말에도 어떤 그럴듯한 행동에도 그 안에 숨은 진짜를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